사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초 강의를 할 텐데, 교재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교재를 보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추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사주 명리는 감명 방법과 이론 체계에 따라 5대 말 서자평을 기점으로 해서 고법 사주와 자평 사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래에 사주 보시는 분들이 구사하는 방식은 자평 사주 방식입니다. 고법 사주는 삼명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을 자신이라고 합니다. 연을 자신이라고 하고, 현대사주는 일을 기준으로 일이 자신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해서 감명 사주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하느냐, 연간을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게 고법 사주와 자평 사주, 요즘 사주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게 자평 사주 방식인데, 고법 사주는 삼명학이라고도 하는데 생년의 천간, 녹, 생년의 지지, 명, 연주의 나법오행을 삼명이라고 한다. 나법오행이라는 것은 구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건 뭐 기초 단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닌데 나법오행이라는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법 사주에서는 신사를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태원이라 해서 태월이라고 해서 이것도 태월을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 일주, 시주의 순서대로 신을 대입시켜 왕세강약을 정해 감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왕세강약이라는 것은 사주의 어느 기운이 왕한가 쇠한가, 왕함을 넘어서 강한가 약한가를 정해서 감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고법 사주에서는 사주를 태, 월, 일시를 가리키는 말이며 생년을 삼명의 근거로 삼아 태원과 생월 일시를 함께 고려했으므로 고법 사주는 엄밀히 말하면 오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기둥이 4개인 것을 사주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면 태월을 추가하겠지요. 태어난 달, 잉태된 달, 잉태된 달을 합쳐서 오조 5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명학은 고법사주인데 그 이론을 설해 놓은 서적은 도서관에 가야만 원문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삼명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자평학은 접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자평학으로 가지요. 고법사주 삼명학은 난해한 점도 있고, 접하기도 어렵고 터득한 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삼명학이라고 해서 연을 자기 자신으로 보고 하는 학문을 제대로 터득하면 오히려 자평 사주보다 더 적중률은 높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삼명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보통 대개 자평학을 합니다.
일반 사주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인 부분을 끌어와서 설명하면 그 분위기는 굉장히 학문적이고 뭔가 배운다는 느낌은 나겠지요. 뭐 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뭐 사주의 연원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사주가 뭐 만들어졌나 그 과정, 그리고 사주에 나타난 사상, 뭐 정신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하면 학문적인 부분을 배우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 목적은 사주를 정확히 이해하고 운명적인 부분을 적중시켜서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알기 위한 목적이 많지, 학문적으로 좀 화려한 어떤 지적 체계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저으리라 봅니다. 학문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사주는 그래도 자기 운명 앞날을 근접하게 접근해서 적중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어떻게든 정확하게 배워서 자신의 앞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명칭이 사주학이라고 되어 있고 명리학이라고 되어 있고 주명학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주학이라는 것은 많이들 접해보신 용어입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글자대로 해석하면 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명학은 명을 연구하는 학문, 운명을 연구하고 추리하는 학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명학이란 용어는 일본 학자가 처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남송의 서자평의 학문을 개성들은 취지로 연해자평을 지어 당시에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사주명리 이론을 집대성하였으며 서자평의 일간을 중심으로 한 이론 체계를 완성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해자평의 상당 부분이 실제는 서대성의 저술이 아니다. 그 근거로 1634년 명의 당금지가 편찬한 연해자평의 서문과 등등 이렇게 쭉 학문적인 근원을 살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대강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분이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한번 그 근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모행이라는 것은 아까 고법사주 산명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평학, 요즘 분들이 많이 연구하는 사주학에도 나부모행을 끌어와서 같이 감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명리 기초 원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이제 배우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좀 중요하다 싶으면 조금 사주를 아시는 분들, 좀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출생 연월 일시 네 개로 인생 운명을 파악한다 그랬습니다. 연의 기둥 하나, 월의 기둥 하나, 일의 기둥 하나, 시의 기둥 하나. 그러니까 기둥 숫자지요. 그러니까 네 개의 기둥이 돼서 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에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간지가 있으니까 연이 또 두 개가 되지요. 세분해서 나누면 월에 간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간지가 있고 일에도 두 개의 요소가 있지요. 시에도 두 개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또 합하면 여덟 글자니까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간략하게 말할 때는 사주 세부적인 것까지 합쳐서 말을 한다면 팔자.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사주 팔자. 아이고 팔자야 뭐 내 팔자야 할 때는 아래 세부적으로 살핀 팔자가 되겠지요. 오행은 수, 목, 화, 토, 금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 목, 화, 토, 금. 수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요. 강물도 수고, 바닷물도 수고, 마시는 물도 수고, 인체에 가장 많은 부분이 또 물이지요. 물, 수.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잡초, 잡풀, 초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무. 근데 목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자라고 커지고 활동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수는 스스로 양이 모아질 뿐이지 스스로 자라나는 특성은 없지요. 목은 스스로 자라고 커지고 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는 뭐 크게는 하늘에 태양이 있고 가까이는 모닥불, 성냥불을 아시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시면서 많이 접하니까 전기불도 화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은 오행이 활동하면서 토의 바탕 위에서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는 중앙입니다. 중앙. 토는 많지요. 논밭에 흙도 있을 테고 산의 큰 흙덩어리도 있을 테고 초목이 자라는 근본이기도 하고 토는 말 그대로 흙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바위 단단한 것에 모든 것을 금이라고 합니다. 바위 그리고 금속 큰 쇳덩어리 이런 류가 금입니다. 금. 근데 금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실을 이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은 결실을 이룬다. 그래서 수목 화토금 다섯 개가 있지요. 그래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다섯 개고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섯 개니까 인간은 오행을 완전히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는 보면 태양이 멀리 있을 때 춥지요. 차갑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는 차갑다. 그리고 목은 태양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약간 따뜻하고 덥지도 않고 적당한 상태지요. 화는 태양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 덥고 땀나고 짜증나고 이렇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금은 태양이
태양이 점점 멀어질 때인데 가을에 해당됩니다. 가을에 해당되고 결실을 맺고 과일도 완성이 되고 추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단단해진다, 뭐 익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는 북쪽입니다. 북쪽. 목은 동쪽, 화는 남쪽, 금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토는 중앙입니다. 중앙. 그러니까 수는 겨울에 해당할 테고, 목은 봄에 해당할 테고, 화는 여름에 해당할 테고, 금은 가을에 해당하는데, 토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토가 하나가 있고, 목에서 화로 가는 중간 지점에 토가 하나가 있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중간 지점에 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각 계절의 변화하는 지점에 토가 있습니다. 토라는 것은 일단은 오행이 활동하는 영역, 즉 토 위에서 오행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토는 중앙입니다. 중앙. 엄양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모든 기운의 근본은 무극이라는 겁니다. 무극. 없을 무자에 극할 극자인데 무극.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오는 근본,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 이때는 엄양이 갈라지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무극이고 태극이다 해서 엄양이 갈라지기 이전이나 무극 상태나 같게 엄양이 갈라진 태극이나 갈라지지 않은 무극이나 같이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무극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모든 게 나오는 자리가 무극입니다. 그 다음에 음과 양이 갈라지면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나뉘어져 있지요. 그게 음양이라는 겁니다. 음양.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 겁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평음양은 반대 성질이기도 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물과 불의 관계에서는 불이 양이고 물이 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밝음, 발음이 양이라고 하면 부정한 것은 음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 선, 악, 뭐 일, 월, 앞뒤, 상하, 외, 내, 시, 종. 머리가 양이면 다리가 음이거나 배가 음이겠지요. 높은 것은 양, 낮은 것은 남쪽이 양이면 북쪽은 표리, 안과 바깥, 동정, 움직이고 고요함. 양은 움직임이고 음은 고요함입니다. 남자들은 활동적이지요. 여자들은 그래도 부드럽고 온화하고 고요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자분이 오히려 남자 같은 분들도 계신데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신, 임금이 양이고 신하가 음이 됩니다. 보자, 부부, 이렇게 부는 양이고 부인은 음이겠지요. 그 좌우, 오자,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음이고, 수화, 금목도 비유가 될 테고, 대소, 나이 어리고 나이가 많은 것도 그렇고,
강류, 강하고 부드러운 것, 강류, 존경, 무겁고 가볍고, 아름답고 추하고, 개폐, 열리고 닫히고, 귀천, 귀하고 천하고. 양은 대체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편입니다. 음은 뒤따라가면서 보조를 하지요. 부부관계도 보면 그렇지요. 남자가 주도를 하고 여자는 보조를 맞춰서 화합해서 같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은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보면 여자분이 이끌어가고 남자는 그냥 끌려가고 이런 분들이 많지요. 원래 아줌마들이 좀 무섭지. 아줌마들은 겁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답니다. 아줌마들 강의를 하면서 사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줌마들은 무서운 게 없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아줌마들은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말하는 도는 아니지요, 그게. 저도 명상하고 수행한 세월이 꽤 많은데, 저도 도가 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도라는 게 깨닫고 나면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노다에 나오는 말인가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 도는 도가 아니고 그 도를 버리고 더 나은 경지로 옮겨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 도는 뭐 어느 분야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고 능숙해지고 그리고 뭐 전문적인 어떤 테크닉을 확실하게 가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도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양이라는 것은 뭐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도 구분 지을 수 있고 뭐 길하고 흉하고 이렇게도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음이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양이 반드시 착하다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게 바꿔줘요. 부드러운 것은 음이니까 뭐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꺾이기는 쉽지는 않지요. 뭐 바람 불 때 갈대가 부드러우니까 견디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음이 오히려 발음에 가까운 면도 많습니다. 무곡은 뭐 쉽게 비유하면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다 보시면 태극은 국무총리쯤 된다. 무곡은 음량이 갈라지지 않은 가장 높은 곳 근본 자리. 태극은 음량이 갈라져서 나온 곳. 음량이 갈라지면 태극이 되지요. 그 뭐 우주 변화, 삼라만상, 복잡무궁, 천변만화 뭐 이런 부분들을 오행으로 뭐 연구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지요. 뭐 사조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뭔가, 근본 원리가 뭘까, 그 근본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뭐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주역이나 뭐 오행 여기에서 그 근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교훈서처럼 많이들 읽지요. 뭐 나쁜 소리는 안 했으니까 주역 교사를
보면 공자님이 효사를 썼는데 거기 보면 나쁜 소리는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대인을 만나면 길이 열릴 것이다. 나쁘게 소리는 나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효사 그대로 주역 학자들이 말하는 효사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뭐 근위천 이호동은 현용제전 이견대인 이랬습니다. 용이 밭에 나타났으니 대인을 만나면 이로울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주역을 빌어서 전보를 하는 분들이 이제 산대를 가지고 산대라는 것은 그 꾀를 뽑을 때 그 얇게 막대기를 둥글 젓가락처럼 해서 8개를 놓고 근태, 이진, 송감, 강곤 8개의 꾀를 각각 적어놓고 정신 집중해서 뽑는 그런 도구를 산대라고 합니다. 그 산대를 놓고 집중해서 뽑았는데 건희천 이호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역을 아주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설한 수를 가지고 와서 건희천 이호동을 보니까 현종, 재전, 이견, 대인 그리고 그 해석해 놓은 부분이 참 좋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이 밭에 나타났으니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점을 한 당사자는 용이 밭에 나타나서 길조가 되고 이견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고 했으니까 대인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자. 그러면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힘이 있거나 뭐 세상에 밝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근데 일반 주역서를 그렇게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앞날 운명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한다면 저도 뭐 주역에 대해서는 20년, 30년 넘게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실제 뜻은 현용재전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용이 밭에 나타났으니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이루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서에는 이견대인 기다려라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위천 이호동은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게 학문하고 그 다음에 학문을 배제한 진실하고 차이지요. 그래서 여기라는 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재미는 있겠지만 실제로 얻는 이익은 없어요. 보면 역이라는 것은 변화를 뜻한다. 도마뱀이 하루에 12번 색깔이 변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역이라고 하고 이 태양과 달을 합친 글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역이란 글자에 대해서. 그리고 대우주 대자연의 자연과학이다. 서양 원작 과학자들도 원작 이론을 위해 역학과 12지를 연구한다. 이건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이걸 어느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뭐 사조학은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인지 근데 실제로
사주학은 들어가 볼수록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 실제로 운명의 적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적인 분위기와 실제로 앞날을 맞추는 적중도를 높이기 위한 학문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아까 제가 앞에서 왜 주역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주역서를 뭐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뭐 사실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경쟁하자면 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너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이 아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운명을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운명을 알려주는 입장 같으면 그 학문적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역에 대해서 한 가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오행은 수목화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수목화토금인데 수목화토금 다섯 가지를 다른 인간적인 사상, 인간이 지켜야 할 예의 범절에도 갖다 빗대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수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지혜로운 사람. 목은 인자한 사람, 화는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토는 믿음을 주는 사람, 금은 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서 수는 지혜, 목은 인자함, 화는 예, 토는 믿음, 금은 의리를 말합니다. 수는 와터, 빛이 금고 북방줄기로 동설이다. 목은 나무, 우드, 빛이 푸름. 푸름이라기보다는 녹색에 가깝습니다. 녹색. 목은 동방절기로 춘절, 화는 불, 파이어, 빛이 붉고 남방절기로 여름철이고 하절, 토는 흙, 어스, 빛이 노람. 빛이 노란 게 아니고 황색에 가깝습니다. 중앙토 황색 이렇게 많이 하죠. 빛이 노람, 황색입니다. 중앙절기로 사절기에 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금은 메탈이고 빛이 희고 서방절기로 초절이다 이랬습니다. 금이 빛이 희다고 해서 이게 뭐 흰색은 뭐 아름답게 여기는 분들이 많죠. 깨끗하고 맑고 고결하고 그런 흰빛이 아니라 살성입니다. 살기, 서방 살기. 흰색이라는 것은 살성을 띤 흰색을 의미합니다. 수는 물, 시냇물, 바다, 호수, 웅덩이, 비, 이슬, 목은 나뭇가지, 넝쿨, 잡초, 고목, 화는 태양, 촛불, 전기불, 등잔불, 번개불, 성냥불, 토는 흙, 산, 담장, 모래, 밭, 논, 금은 쇠, 바위, 과일도 금에 해당됩니다. 과일은 금에 해당된다는 거. 도끼, 가위,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인해의 지신. 그리고 오행은 상생하기도 하고 서로 덮기도 하고 서로 상극하기도 하고 그 극이란 단어를 사주 공부를 오래 하시면 참 많이 접하실 겁니다. 상생, 상극. 극이라는 단어는 사주를 오래 공부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밑에 상생이란 말, 상생도 많이 씁니다. 생한다, 뭐 이렇게. 상생이라는 것은 길하다, 상극이라는 것은 흉하다, 상생이라는 것은 평화롭고, 상극이라는 것은 다툼, 불화, 정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행이 서로 상생하는가, 상극하는가. 그 상생이란 용어와 상극이란 용어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극한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극이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 부분은 흉하다, 뭐
서로 세력을 다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오행과 오행이 서로 주는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목생화 하면 목이 불을 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목생화라는 것은 더 깊이 따지면 목이 자기 기운을 화에게 넘겨줘서 화는 왕성해지고 목은 약해진답니다. 목생화라는 게 목의 기운을 화에게 넘겨준다. 목생화. 화생토는 화가 토를 덮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화의 기운을 들어서 토에게 넘겨준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로서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흙이었는데 불기운으로서 도자기를 만드는 경우. 목생화는 나무로 불을 지피는 작용. 그 다음에 나무 중에 꽃이 피는 것도 목생화입니다. 이때는 목이 화를 낳은 거지요. 목중생화라는 것은 토생금이라는 것은 땅이 서서히 굳어져서 바위나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는 작용도 토생금입니다. 토의 기운을 들어서 금에게 준다. 토는 약해지고 금은 왕해진다. 토가 왕한 상태에서 금한테 생하면 토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토와 금이 동일한 에너지 상태에서는 토가 아무래도 금에게 기운이 많이 넘어가겠지요. 금생수는 돌이 마르면 물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금의 기운이 수에게 넘어간다. 금의 기운을 들어서 수에게 넘겨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생목은 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런 의미도 되고 수의 기운을 나무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물에서 생명력이 있기나 이런 부분들이 자라난다. 이 부분도 수생목입니다. 목생화는 화에게 목기운을 준다. 화생토는 토에게 화기운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생화는 목의 기운이 화에 흘러간다. 화생토는 화의 기운이 토에 흘러간다. 토생금은 토의 기운이 금에게 흘러간다. 금생수 금이 어머니처럼 수에게 도움을 준다. 수생목하면 수가 어머니처럼 목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설화라고 했습니다. 목설화. 이 설이란 말도 사주에 많이 쓰입니다. 설이라는 것은 목설화라는 것은 목이 기운을 빼내어서 화에게 준다. 설이라는 것은 기운이 빠진다는 거지. 빠진다는 것. 그러니까 설사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화설토, 화의 기운이 토에 빠져나간다. 토설금, 토의 기운이 금에게 빠져나간다. 이 설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금설수, 수설목 이렇게 됩니다. 오행의 상생 종류였는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목화.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한다. 이제 세 가지가 겹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의 기운이 목으로 넘어갔다가 수와 목의 기운이 합쳐서 화로 넘어간다. 수의 기운을 목에게 주고 목의 기운은 화로 넘어간다. 그럼 화가 제일 강해지겠지요. 목화토 하면 목생화 화생토니까 목이 화에게 기운을 준다.
화가 토에 기운을 준다. 기운의 총착력은 토겠지요. 화토금. 화의 기운을 토에게 넘겨준다. 토의 기운을 금에게 넘겨준다. 금이 왕해지겠죠. 토금수 하면 토가 금에게 기운을 넘겨주고 금기운과 토기운이 합쳐진 상태에서 수에게 기운을 일정량을 넘겨준다는 게 토금수입니다. 토생금, 금생수. 금수목은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 가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수목 화토 하면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한다. 토가 제일 왕성해지겠지요. 목화 토금 같으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화토금수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토금수목은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사계절을 보면 봄에는 나무가 새로이 싹을 내는 것은 목이지요. 여름에 꽃을 피우면 꽃은 화에 속하니까 목생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핀 곳에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토입니다. 토, 중앙토인데 중앙토의 작용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지요. 열매가 완전히 맺어진 것은 금이고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토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황량하게 변해가지요. 그러니까 사계절을 또 보면 목화 토금수가 있는 겁니다.